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심효섭입니다. 국민적 관심을 모아온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항소심 재판이 방금 전 끝났습니다. 1심 유죄의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고 징역 4년의 형량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 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먼저 사상 처음으로 확진자 수 2,000명을 넘어선 코로나 사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1월 최초 발병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 새로운 고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실천과 참여가 필요한 것은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광복절 연휴를 맞아 이동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은 2,000명대 확진이 현실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23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새 국내 코로나 환자 수가 2,000명 이상 발생을 한 상황인데 하루에 2,000명대 확진은 지난해 1월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1년 9개월여 만에 처음인데다가 2,000명도 아니라 2,200명대까지 발생한 겁니다. 이 하루 사이 700명 가까이 신규 환자가 폭증한 것은 국민들은 물론이고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적잖이 충격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당국에서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 또 새로운 고비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1, 2, 3차 대유행 때는 없었던 델타 변이가 4차 대유행의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집단 감염이 폭증하는 등 이제 4차 유행은 정점 없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암울한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욱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점은요. 국민들이 일상 포기 수준의 거리 두기 최고 단계를 한 달 이상이나 견뎌왔는데 결국 2,000명대 확진이 현실화됐다는 점이겠죠. 그러니까 4단계로 올렸지만 결국 그 확진자 수를 줄이는 거, 이거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네, 지난주 토요일 0시 기준부터 지금까지 매일 각 요일 기준 가장 많은 환자가 쏟아지고 있고요. 특히 자고 일어나면 대부분의 최다 기록이 경신된다는 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에서만 650명, 경기에서도 648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수도권 지역 감염만 1,400명을 넘으면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 740명의 환자가 나오면서 역시 이 4차 대유행 이후 최다 기록을 다시 썼는데요. 이 서울시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보다 강화된 거리 두기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4단계보다 더 강화된 거리두기, 어떤 게 가능할까요? 네, 차라리 지금이 정점이고 이후부터는 쭉 하락하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전문가 일각에서는요. 하루 4,000명 확진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000명이나요? 네, 개인 간 접촉을 통해 델타 변이도 빠르게 늘면서 지난주 국내 확진자의 73%가 델타 변이 감염으로 집계가 됐고요.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2주가 지나고도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 추정 사례 접종자가 10만 명당 23.6명인 1,540명까지 불어나면서 지금 거리두기 지침은 델타 변이 발생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한번 2,000명을 넘어서면 하루 4,000명, 6,000명 확진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국내 전문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 일부의 의견이긴 한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정말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위중증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 400명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4주, 이 비수도권 3단계 2주 뒤에 또다시 연장까지 하는 등 이 방역을 강화했음에도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보실까요? 이 K스탯 리서치가 서울대 코로나 보건대학원 기획연구단 의뢰로 조사한 결과 한국 사회는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얼마나 안전한가 이런 질문에 65.3%의 응답자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사상 첫 2,000명대 확진에 대한 입장을 냈는데요. 오늘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서 국민들의 희생적인 협조와 또 방역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게 돼서 우려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낫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직도 조금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분위기를 반영했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 사이의 의견들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하루 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영국 같은 나라에 비교해 본다면 절대적인 수치는 우리나라가 적을 수는 있지만 이걸 상대국들과 비교하는 것이 추세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들도 나오는 건데요. 이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에 짧고 굵은 방역을 강조한 이후에 한 달 만에 다시 국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국민들의 불안감 가중은 물론이고 거리 두기마저 길어질 수 있는 이유, 델타 변이 확산의 유일한 무기가 될 백신 수급에 잇따라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겠죠. 모더나사가 한국 정부의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 여파로 이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 회분 중 절반 이하만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오지 않았습니까? 위태롭던 모더나 백신 수급이 정부의 자신감에도 결국엔 수급 차질을 빚게 됐고 이로 인해 화이자와 모더나 1, 2차 접종 기간도 6주까지 연장되는 등 국민 불안이 큰 상황이죠.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그렇게 자신하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면서 이 정부를 향해서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사의 스테판 반셀 CEO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지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 그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들께 보고드린 분기별 백신 물량이 제때 도입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백신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다 공급된다고 큰 소리 쳤는데 모더나 백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안 들어와서 접종 기간도 지금 4주에서 6주로 다시 늘리겠다 그러고 전 세계 지금 접종률로 따지니까 OECD 38개국 중에서 꼴찌라는 거다. 꼴찌요. 세상에 이게 대한민국의 위상입니까? 이 모든 가짜 뉴스들을 다 생산해낸 데가 정부 측이고 청와대가 그렇게 계속 가짜 뉴스 생산해냈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권의 비판도 비판이지만요. 이 국민들의 불만도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접종 시기도 바뀌고 1, 2차 접종 간격도 이 화이자의 경우에는 당초 3주에서 4주로 늘었다가 이번엔 또 6주로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접종이 연기됐다는 안내 문자나 전화를 받지 못해 혼란을 겪는 국민들도 생기고 있고요. 여기에 2차 접종에 맞춰 이 회사의 휴가나 일정을 맞춘 접종자들은 이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9월엔 추석까지 껴있어서 그럼 추석 연휴에 일정이 맞춰진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는 문의도 쏟아진다고 합니다. 예, 이 조선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정부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2차 접종을 2주씩 뒤로 미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내과에 수십 통의 전화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추석 연휴와 접종일이 맞물리는데 연휴에 병원 문을 여느냐 이런 문의들이 빗발친 건데 해당 병원들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안내받은 것이 없어서 당혹스러웠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얘기를 하기를 이 1차 접종 이후에 6주 뒤가 추석 연휴인 바람에 연휴 다음 날로 2차 접종이 잡혀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말했던 6주보다 간격이 더 벌어지게 되면서 6주가 지난 다음에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과연 1차 때 맞았던 것이 효과가 남아있는 것이냐 이런 걱정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국에서는 2차 접종이 추석과 겹쳐도 접종 간격이 6주가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3주라고 했다가 또 4주 아니고 또 6주 이렇게 바뀌니까 그 안에서도 또 2차 접종 시기를 바꾸게 되고 논란은 더 가중되고 혼란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늘리는 게 아니라 질병특구 쪽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예약 병명을 뭐 늘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4주라는 정확한 간격에서 갑자기 6주나 8주로 갑작스럽게 말이 변경해버리면 오히려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들 수도 있다고.
네, 지금의 백신 상황을 돌려막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등으로 말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1차 접종자 수를 계획대로 맞춰보겠다며 2차 물량을 당겨 쓰고 있지만 시민 혼란만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 40대 이하 사전 예약 10부제 역시 1차 접종 예정자들을 밀어야지 무슨 근거로 2차 예정자를 미루냐는 등의 네티즌의 반응도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전문가 일각에서는요, 이 정부가 정확한 상황을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뉴시스에 따르면 이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전체적인 로드맵을 잘 설명하면 국민들도 믿고 따를 수 있는데 그때그때 정책이 달라지니 더 불안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백신 수급 불안에도 추석 전 3,600만 접종을 목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에서는 이런 대통령의 백신 관련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입니다. 백신 성지국들 한번 보십시오. 내년도 접종 물량까지 쓸어 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무능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고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하시는 것입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오늘 2,000명을 넘어섰지만 이것도 아직 정점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방역 당국의 대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신 보급이 상당한 나라에서도 이 확진자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이런 거죠. 이 백신을 그 선진국들에서는 백신을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더라도 그것이 위중증으로 번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치명률 이런 부분이 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백신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백신에 있어서는 정부가 당초부터 예측을 잘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백신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보다 지금 더 심각한 정부 대처의 문제점은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백신을 어느 정도를 확보했는지를 그러니까 백신 확보에 있어서 조금 이제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점 때문에 그 이후에 백신 확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또 이번에 모더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생각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지금 정부는 계속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국민들에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번에 모더나 사태만 해도 그 여러 차례 경고음이 있었잖아요. 네네. 모더나라는 회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벤처기업에 가깝기 때문에 이 생산 능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정부는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이 언제까지 얼마가 가능하다라고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걱정은 백신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3주에서 4주, 4주에서 6주로 2차 접종 시기가 늘어지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1차로 맞았던 백신의 효과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를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해서 국민들한테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달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의 방역 전략도 전반적으로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OECD에서 백신 확보량이 꼴찌라고 했는데 저희가 신문에서 봤을 때는 백신 확보량보다는 2차 접종자 수가 꼴찌라는 그런 통계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계속되는 백신 수급 불안에 문 대통령은 이 백신 자주권 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내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 그런데 정부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이 국내 백신의 임상 3상을 승인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임상 2상이 진행 중인데 내년 상반기 첫 국산 백신을 출시하기 위해서 임상 3상 시험을 전격 허가한 것이 다소 성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전문가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은 맞지만 비교 임상의 경우에는 피실험자 규모가 지나치게 적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백신 개발은 진짜 국민도 강하게 정말 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에 그것만 이루어지면 뭔가 정말 상황이 좀 반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 기자가 보도한 것처럼 전문가들은 또 우려를 내놓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백신 개발과 연구 관련해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던 것이고, 뭐 많은 염려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 선진국의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는 약간 효과가 없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뭐 그걸 보고서 지금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좀 세 가지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백신 허브국으로 좀 성장하길 원하는 그런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진국에서 개발한 백신들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그것을 또 아시아 지역에 공급하는 백신 허브의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치료제 개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치료제 허가 신청을 지금 식약처에 한 상태고요. 이렇게 그 세 박자가 좀 같이 맞아 들어간다면 대한민국이 조금 더 좀 숨통 트이는 그런 백신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코로나19 극복 관련해서는 사실 백신이 온전한 해답은 아닙니다. 사실 방역 수칙도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주고 계신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또 치사율도 좀 많이 중요하죠. 선진국이 많이 맞았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또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에 노출되는 위험이 많은 것은 실제로 미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마스크를 벗는 경우도 있다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도 그 모든 한 세 박자, 네 박자가 같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백신은 오히려 그 간격을 줄이면 그게 더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맞고 일주일 뒤에 맞으면 그 사이에 그 항체가 생기지 못하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영국에서도 뭐 한 8주 정도의 시간을 기본적으로 두고 있고요. 독일도 3에서 6주를 두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한 1, 2주 정도 늦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이라든지 또 고교 고사들은 또 원래 그 현행대로 유지하고 맞게 되고요.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 한 가지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백신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잔여 백신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이제는 예약자도 잔여 백신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하신 분들은 좀 신속하게 하셔서 또 백신을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전에 나온 법원 속보 짚어보겠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방금 전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지 8개월 만에 법원이 오늘 두 번째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으니까 2심 재판 4개월여 만에 판결이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무엇보다 관심이 쏠렸던 부분은 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조 전 장관 딸의 7대 스펙 허위 부분에 대해서 오늘 2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과연 내릴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이른바 서울대 세미나 동영상 속의 여성이 조 전 장관의 딸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상당한 쟁점으로 다시 부각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이 1심 결과 가운데 일부가 오늘 뒤집힐지 여부 이 부분이 관심이었던 건데요. 한마디로 정경심 씨 측이 패소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또 딸의 이른바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라고 재판부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가장 논란이 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비롯해서 조국 전 장관 딸의 경력을 전부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의 경력이 모두 허위라는 원심을 유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즉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과 인턴 확인서 그리고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이 7대 스펙이 모두 허위 경력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1천여만 원, 1천만여 원으로
감경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형량은 1심 그대로인데 벌금이 10분의 1로 감액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가장 논란이 됐던 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이 증거를 살펴보면 확인서가 허위이고 이 조국 전 장관이 확인서 작성에 가담한 정황이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이 해당 확인서를 위조한 것은 맞지만 이걸 정경심 교수가 인식했거나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위조 공문서가 아니라 허위 작성 공문서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이 지난해 12월에 1심 결과에 대해서 항소할 뜻을 밝혔었던 이 정경심 교수 측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심판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세요? 오늘 선거 앞두고 가족분들과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7년 구형 잘못됐다고 보시나요? 적지 않이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압도적인 그 여론의 공격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특히 이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가 허위이고 이 조국 전 장관이 위조에 관여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왜 2심 재판부가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1심에 이어서 이제 2심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조 전 장관 딸의 동창인 장모 씨인데 이 사람이 인권법 세미나 센터에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조 전 장관 딸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1심에서는 아니다고 그랬는데 2심에 들어와서는 이게 맞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바꾸면서 과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게 관심이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조 전 장관 딸의 친구 장모 씨가 이 동영상 속 여성이 조 씨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검찰 조사와 1심 법정 증언을 뒤집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2심 재판부는 서울대 인턴 확인서 내용이 모두 허위인 이상 조 전 장관이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또 동영상 속 강의를 듣고 있는 여성이 조 전 장관 딸인지 아닌지 이 여부가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인턴 확인서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딸이 세미나에 참석했느냐 아니냐 이건 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서 자체가 가짜인데 이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요. 또 재판부는 피고인과 조국은 딸 조 씨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 활동 기간이 사실과 다르고 활동 내용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딸의 진술을 빼면 세미나에 앞서 조 씨가 한인석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에게 과제를 받아서 활동했다는 증거가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또 이 수사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정 교수 측은 2심에서도 컴퓨터는 동양대에서 사용됐다 이러면서 자택에서 위조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반박을 했는데 이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위조를 인정한 건 역시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게 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났던 것과 달리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항소심 결과를 받아든 정경심 교수 측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항소심에서 기대를 했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합리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는 확증 편향적인 선입견으로 가득한 판결문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은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사건 당사자들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거나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우려 있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것은 거의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그날 참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제로 활동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본적인 의문이고요. 구체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했다는 것은 당시에 그 각종 인턴 확인서나 그런 체험활동 확인서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좀 고려나 그런 것들이 부족했고 추경만 한번 말씀. 추후에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상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요, 오늘 판결 자체는 결국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또 유감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심 판결이 합리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는 확증 편향으로 가득한 판결이어서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반복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10년 전에 입시 제도의 스펙 쌓기를 현재의 관점에서 업무 방해로 단정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아서 답답하다 이런 말도 했고, 여전히 증거 은닉 교사 부분은 충분히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주장도 하면서 상고장을 제출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서초동 법원 박정문 앞에는요, 파란색 옷을 입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들이 검찰의 만행, 그 진실을 밝힌다고 쓴 플래카드를 펴고 서 있었고요. 이들 중에 일부는 정경심은 무죄다라고 쓰인 푯말을 들거나 또 조 전 장관의 저서죠, 조국의 시간을 손에 들고 응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법정 안 지지자들은 단체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착용을 했고, 이 마스크에는 케이크를 들고 가는 조 전 장관의 모습이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네, 또 여기에 이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와 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 위조에 관여를 했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되면서 이 판단이 향후에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과거 조 전 장관이 주장했던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 딸아이 분명히 봉사를 했고요. 최근에 몇몇 언론에서 그 봉사했음을 확인하는 교수님의 그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또 저 딸아이의 봉사활동을 보고 상장을 추천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 봉사활동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되었는지는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내부 과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상장을 받아온 건 사실이란 것입니다. 향후 세세한 과정은 나중에 밝혀지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인석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네, 부인이 네, 또 조국 전 장관은 조금 전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관련해서 이 가족으로 참 고통스럽다면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 업무 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으셨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이제 조 전 장관 딸의 이른바 7대 스펙 이것에 대해서 다 거짓이라고 그렇게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조 전 장관이 거기 위조에 가담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아쿠아팰리스라는 호텔에서 인턴을 한 내용, 그다음에 가장 논란이 컸던 서울대 그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부분, 네. 그 부분을 이제 조 전 장관이 가담을 했다. 이렇게 지금 1심도 인정을 했고 2심도 또 그거를 그대로 인정을 했거든요. 이 판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조 전 장관이 위조를 했고 거기에 정 교수가 가담을 했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 부분은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조 전 장관이 자택에서 사용하는 PC에서 인턴 확인서 파일이 발견됐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었죠. 네네.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그 부분을 이제 기소 내용에 포함을 했고 그것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도 사실로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 된 것인데 결국에는 지금 아까 방송에 나왔지만 조국 전 장관이 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악의적이다. 이 말을 재판부는 거짓말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 봐야겠죠. 아직까지는요? 예, 아직까지는요.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뭐 이제 저 세미나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것 갖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 문제의 근본은 이 인턴 확인서를
인턴 확인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서 주었느냐,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같이 그런 권한이 없는데도 그들이 만들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후자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권한을 갖고 있는 조국 전 장관과도 매우 가까웠던 분인 한인섭 당시 센터장이 자기는 인턴 확인서 발급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지금까지의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저는 뭐 이론의 여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이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한국대학교수협의회가요, 조 전 장관 딸의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가장 공정해야 할 입시 그리고 또 연구 수행의 엄격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이러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위법 행위로 인해서 대학의 공정한 입시 운영 그리고 또 엄격한 학문적 연구 수행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국의 10만 현직 교수와 30만 전현직 대학 교수들은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당시에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지휘를 총괄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입장을 냈는데 계획적이고 반복적 위조, 또 입시비리 범죄, 증거인멸 교사 범죄 등 대부분 핵심 범죄들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의 터무니없는 왜곡과 부당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지금까지처럼 저를 비롯한 수사팀 모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과 딸의 과거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딸이 서울대 법대의 인턴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지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된 것이지요. 예, 근데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네.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후보자의 딸이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증명서가 발급되고 그것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전혀 아닙니다. 실제 저희 여러분 이걸 아이는 누가 했습니까? 지금 센터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센터에서 확인한 거예요. 지금 실제- 후보자 네, 당황스럽겠지만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국제회의에 자, 실제 참석을 그다음- 했고요. 그 상세한 과정은 알지 못합니다만은 수사와 재판 통해서 쉽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최종 증명서에 도장을 찍어서 발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 전 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정의 결과가 대학본부에 보고가 되게 되면 본부는 학사 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설명도 내놨는데 2심 재판에서도 유죄라는 이 법원의 판단 그리고 또 부산대의 판단이 과연 같을지 다를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 정 교수의 이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정 교수의 투자 관련 혐의 중에서 이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는 1심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또 2차 전지업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전체 액수 중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고 나머지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1심은 정 교수가 산 주식과 실물주권 12만 주 가운데서 실물주권 2만 주만 무죄로 판단을 했는데 2심은 주식을 제외한 실물주권 전부를 무죄로 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는 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해 이득을 받는지와 무관하게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 위험성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권에서 대선 그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갖다가 어떻게 여권이 처리해야 될지
뭐 어떤 사람들이 조국의 강 뭐 이런 표현도 쓰던데 그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재판 결과가 저렇게 나왔어요. 사실상 1심하고 거의 같거든요. 앞으로 여권의 입장 어떻게 나올까요? 예상을 한번 해보신다면. 네, 먼저 어저께 온라인상을 뜨겁게 다뤘던 이슈가 있죠. 바로 이재용 부사장의 부회장의 가석방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2년 6개월이었던 형이었지만 그 기간도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이제 나오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그 제목을 보면 86억 원을 횡령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승마 교육비라든지 말 구입하는데 정말 수억 원을 횡령을 하고 그리고 지금 조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그 마약류를 불법 투입했다는 그런 의혹도 지금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 검사를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분에게는 사실 가석방이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지금 무죄라고 지금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했다. 그 부분은 지금 무죄로 본 겁니다. 1심에서 유죄였던 게 지금 2심에서는 이제 무죄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입시 관련해서 이제 한 7개 항목 정도가 이제 유죄라고 발표가 났는데 지금 그 조 전 장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증인을 계속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그 증인이 모두가 기각이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 한 친구분이 이제 본인은 처음에 그 따님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진술이 거짓이었다. 사실 그 친구분의 아버지가 한 6번 정도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출국 금지까지 당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장관 후보자도 아니고 장관 후보자의 딸도 아니고 그 딸의 친구가 그렇게 가족이 한 11번 정도의 조사를 받았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국민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인가 그리고 검찰이 진심으로 좀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는가라는 좀 의심이 조금 드는 상황이고요. 조 전 장관 측에서는 이제 상고를 한다고 했으니 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제는 좀 저도 어떤 공개적인 행사에 갈 때 저도 모르게 생기는 습관이 있어요. 저는 셀카를 찍습니다. 네, 제가 어떤 토론회나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제가 그곳에 있다는 걸 셀카로 찍고 저 스스로 보관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공개된 영상에도 봐도 그 따님이 또 왼손잡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자세로 글을 쓰고 계시는데 그 모습, 또 안경을 쓴 모습, 그리고 많은 분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검찰의 주장을 저는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좀 의심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영상과 함께 보겠습니다. 존재 조건 없는 대화는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가리우기 위한 위선에 불과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미국이 남조선에 준비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하려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는 입장을 또다시 내놨는데 강도가 더 세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이어서 오늘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강도 높은 비판 담화를 내놨습니다. 김 부장의 담화는 오늘 오전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담화에서 김 부장은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엄청난 안보 위기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다. 이런 위협을 내놨습니다. 엄청난 안보 위기를 느끼게 해주겠다. 이거 상당한 정말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김 부장이 지난 1일에 김여정 부부장이 내놨던 담화를 다시 거론하면서 남조선 당국에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당국이 우리의 권한을 무시하고 동족과의 화합이 아니라 외세와의 동맹을 긴장 완화가 아니라 긴장 격화를 관계 개선이 아니라 대결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네, 또한 북한은 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발표 뒤에 이 남북 통신선도 차단했습니다. 복원된 지 2주 됐는데 다시 또 불통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선이 복원되면서 이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각종 전망이 쏟아져 나왔지만 불과 2주 만에 다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이 정기 통화를 했고 군 통신선도 오전 9시, 오후 4시에 정기 통화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4시에 이 동해 서해지구 군 통신선 정기 통화가 중단됐고 5시에 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마감 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전 9시에는 남북 간의 통화가 됐는데 오후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그리고 군 통신선 모두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또 북한은 오늘 오전에도 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이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으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실 감각 없이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만 젖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 속에 훈련은 결국 축소된 채 치러지기 시작했는데요.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처지에 놓이기까지 한 건 정부의 어정쩡한 입장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위임받았다는 걸 강조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군이 사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이후에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미훈련은 사실상 축소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제는 주한미군 철수 이 카드까지 꺼내든 거예요. 네, 어제 북한 조선중앙TV에 보도된 김여정의 담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위임에 따라 이거를 발표한다. 조선반도의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존귀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전제 조건 없는 대화란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가리우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강조한 게 눈에 띕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는 기존에 우리 정부가 파악한 김정은 위원장의 뜻과는 사뭇 다른 지점인데다가 이 과거에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또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는 거론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 오히려 남북 이면 대화에서는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런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 일례로 김 주석의 국제 담당 비서였던 김용순이 지난 1992년 1월에 북미 고위급 회담 당시에 북미 수교를 해주면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하지 않겠다. 통일 이후에도 미군은 남한 또는 조선반도에 주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던 바가 있고요. 또 김정일 위원장도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한 그런 얘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은 전적으로 이 한미가 결정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3년 전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이 주한미군 철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했었고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 후인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 김 위원장의 입장을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이고 그렇다는 사실을 북한의 김정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든 건 미중 갈등 국면에서 북중 밀착을 강화하고 이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깰 수도 있다 이런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요,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서 이 북한의 태도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훈련 관련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고 또 오늘 김영철 부장의 담화에 대해서는 북한의 대응 등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은 북한이 그간 한미연합훈련에 수차례 반발해온 만큼 이번 비난 행위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이어서 북한 노동당의 이른바 행동대장으로 알려졌죠. 김영철 부장이 나섰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안보 위기를 느끼게 해주겠다. 이런 김영철 부장의 말이 북한의 군사도발로 혹시 이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걱정들도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거에 남한을 위협했던 김영철 부장의 발언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식의 정밀 핵 타격으로 맞받아친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입장이며 강력한 대응 방식입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김 부장은 오늘 담화에서 앞으로의 대결 국면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조선과 미국이 변함없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선택한 이상 우리도 이 다른 선택이란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김 부장은 우리를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적 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방위력과 강력한 선제 타격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외부 세력의 군사행동에 신속 대응하는 능력과 이 선제 타격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것은 이 신형 잠수함 또는 이 SLBM을 활용한 전략과 연관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제 김동혁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김 부부장 담화의 핵심 메시지가 연합훈련을 명분 삼은 이 무기개발 시험 정당화로 풀이된다면서 이 북한이 새로운 무기 시험을 실시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남북 통신선을 최근에 열었을 때 네. 정권에서는 굉장히 좀 반겼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 자체가 이 북한이 무기 시험을 비롯한 도발을 위한 어떤 사전 단계가 아니었나. 뭐 사실 이렇게 좀 예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결국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이 통신선을 개방을 했지만 이제 한미연합훈련은 축소됐지만 그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북한도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것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을 뭐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도 그런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한미연합훈련을 좀 더 이제 확대된 상태로 하고 싶어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건너뛸 수 없다는 걸 안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구실 삼아서 우리는 나름대로 남북 통신선을 여는 등 노력을 했으나 지금 이제 미국과 한국이 그런 자신들의 호의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이제 구실을 통해서 아마도 지금 이렇게까지 이틀 연속으로 입장을 내는 것을 보면 이 무기 시험을 빙자한 어떤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미국을 상대로는 이제 신형 잠수함을 이제 공개한다든지 그것과 연계된 SLBM 잠수함을 통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거죠. 그렇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발사 시험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를 겨냥해서는 KN-23이라고 하죠. 그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그 미사일을 또 발사하는 실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여태까지 이 거쳐온 과정들을 본다면 북한이 지금 이 시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 항상 북한은 어떤 도발을 통해서 이 자신들에게 좀 눈길을 달라, 네.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좀 들어달라라는 어떤 제스처들이 나왔었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아마 이번 8월 한미연합훈련을 그 시점으로 잡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관측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야당 소식 이어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준석 대표와 대선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입에 주목을 하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휴가를 떠난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대선 위기론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해서 그런 거죠? 예, 이 어제 경북 구미시 당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야당의 위기를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기보다 나은 인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확 뒤집기는 쉽지 않다 이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대선 때 인기가 좋았지만 겨우 3%포인트 차로 이겼다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 내년 대선은 구도만 놓고 보면 우리가 5% 지는 선거다 이런 평가도 내놓으면서 일부 당원이 왜 벌써 앓는 소리를 하느냐고 하는데 현재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5% 패배론? 이거를 이제 뭐 연일 내놓고 있어요. 이거 일단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선거를 한다면 네. 야권이 야당이 이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뭐 윤 전 총장이나 최 전 원장 같은 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아직 정책이나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정치적 능력, 수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이 덜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치판에서 단련이 된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 뭐 정세균 전 총리 같은 분들이 경쟁을 해서 만들어진 후보와 당장 내일 뭐 그 대선 본선을 치른다. 이러면 뭐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은 윤 전 총장이나 최 전 원장만큼의 어떤 이제 지지율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네. 아마 이 대표도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정치 과정에서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 당 지도부가 우리가 좀 위기에 있으니까 도와달라. 그 유권자들을 향해서 이런 이제 제스처가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에는 그거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들어오고 새로운 세력들도 이제 뭉쳐야 할 것이고 야권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좀 더 커지고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권에 비해서 열세다라는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좀 그 세력 전체가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선거를 앞두고는 최대한 우리 편 유권자들을 하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좀 엄살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부족하니까 좀 많이 투표장에 나와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투표일 얼마 직전에 보통 하는 전략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꺼내는 것은 조금 당대표로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준비위원회가 경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달 18일과 25일 두 차례 걸쳐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실시하는데요. 먼저 이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비경선 정책 토론회를 8월 18일 날 수요일, 8월 25일 날 수요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하기로 했고요. 그 13분 등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늘 거론하시는 13분 전체를 다 참석을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죠. 이처럼 서병수 위원장은 모든 후보가 참석해 주길 바라고 있지만 당장 윤석열 후보 측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후보 캠프의 이 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장재현 의원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경준이가 준비한 토론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후보님께서 좀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직까지 저희 캠프로 공식적으로 어떠한 공문이나 어떠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도 언론 보고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당에서 어떤 그런 공문이 정식으로 오고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을 통해서 참석자를 정하고 또 어떤 주제로 하는 등등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후보들에게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윤곽이 잡히기 시작한 국민의힘 경선. 하지만 이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도 전에 내부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인데요. 당 경준위가 행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일부 대권 주자들과 지도부의 갈등은 물론이고 또 지도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 없는 와중에 전격적으로 입당했을 때 그때부터 이미 뭔가 대선 주자들하고 지도부 간에 마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당을 비운 날에 윤석열 후보가 입당한 이후 이 당 행사까지 불참을 하면서 이준석 패싱 논란이 있었죠. 일부 주자들이 쪽방촌 봉사활동에 불참하면서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졌는데요. 또 윤 후보 측이 다른 후보 측의 당 행사 보이콧을 종용했다는 저희 TV조선 보도가 나오면서 윤 후보 측과 이 대표가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보이콧 동참 요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고 이 대표도 이쯤에서 불문에 붙이겠다면서 마침표를 찍는 듯 했지만 감정의 앙금이 아직은 남아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또 친윤석열계로 불리는 정진석 의원이 오늘 또 이준석 대표를 겨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 의원이 본인의 SNS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회고록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에둘러서 비판했습니다. 남을 내리누르는 게 아니라 떠받쳐 올림으로써 힘을 기를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현실 민주주의다. 이런 구절인데요. 정황상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이 경준위의 권한 범위와 이준석 대표의 경선 개입 여부를 놓고도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 원희룡 후보는 이 대표가 경선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원 후보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는 당원에 있는 조직도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경준이나 아니면 선관위가 구성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뭐 경선 프로그램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압박 면접을 한다 뮤직비디오를 만든다 이런 식의 관심도 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작용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런 원희룡 후보의 발언에 이준석 대표는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이 지도부도 경준이도 경선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누가 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원 후보가 후보 겸 심판을 하시겠나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말고 다른 지도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에게 당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라고 했던 김재원 최고위원도 오늘 원희룡 후보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경선에 관련된 기획을 하는 것이니까 그 아이디어를 뭐 대표가 내는 것이야 뭐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는 것이니까 저는 그 자체를 탓할 생각은 아니고. 전혀 없는데 토론회를 개최하고 후보자들 보고 나오라 하고 뭐 안 나오면 그것을 또 이제 근거로 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렇게 될 때는 경선준비위원회의 본래 취지와 전혀 맞지 않고 권한 밖의 행위이고 그것을 끝까지 강행하려는 그런 의도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이 토론회 개최에 대해 토론 경험이 적은 신입 주자에게 불리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후보의 관계를 연결짓기도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과 좀 가까운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 이 유승민 후보를 한마디로 미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는 건데요. 이게 유승민 캠프 측은 우리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고 있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우리 유승민 캠프 쪽에 뭐 우호적으로 유리한 어떤 룰을 만들고 있다라고 전혀 보고 있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는 공정하게 경선 관리를 하고 좋은 후보들을 뽑아서 결국엔 내년도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것이 당대표로서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도 정당 생활 해보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에요. 경선준비위입니다. 네. 경선준비위가 예비후보 13명, 14명을 한 자리에 모아서 토론회를 2번 하겠다. 그런데 또 대선 주자들, 일부 주자들은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예비 후보를 가지고서 이렇게 네.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이게 제1야당인데 굉장히 좀 아마추어처럼 대통령 그 후보 경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준석 대표가 플러스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정치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도 그 13명의 후보자분들이 굉장히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요. 뭔가 정해진 룰 속에서 공정하게 이제 선수가 나가야 하는데 지금 정해진 룰도 없고 규칙도 없고 지금 보면 경선준비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경선을 준비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원래 TV 토론이라든지요, 뭐 어떤 그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지금 일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컷오프 일정이 구체적으로 뭐 9월 15일, 10월 8일, 뭐 10월 5일 해서 뭐 당원과 여론조사의 비율을 몇 %로 할 것이다까지 나왔는데 이 모든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도 받고 그리고 경선 일정과 구체적인 그 세부 사항 그리고 토론회 일정 이런 것들을 잡아야 하는 것인데 그리고 토론회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작정 뭐 날짜만 잡고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토론회마다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순회가 있는데요. 지역순회가 할 때는 지역에 있는 지역 방송국 중심으로 토론을 하겠다라든지 그리고 그 전에 뭐 정책 중심이라든지 그 토론회에 어떤 컨셉이 있습니다. 이 컨셉은 뭐 1대1 토론이다, 뭐 1대5 토론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컨셉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좀 그런 구체적인 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보들이 굉장히 지금 사실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룰 하나, 어떤 규칙 하나에도 여론조사가 많이 변화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일단 선관위를 빨리 발족시키고 그 선관위원장이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도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통령 후보를 관리하는 당대표는 저는 그림자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윤석열 대 이준석, 이준석 대 윤석열. 제가 오히려 대선 후보 1, 2위가 이 당은 이 두 분인가라는 싶을 정도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좀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유승민을 대통령을 만들고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 당원들 그리고 타 후보들이 그분들을 좀 이렇게 의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공정하게 더 보여지는 그런 룰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오전 발표된 여론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조사한 내용인데 이 가상 양자 대결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양자 대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1.7%, 이재명 후보가 36.3%, 격차는 5.4%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또 윤석열 대 이낙연, 이낙연 대 윤석열, 양자 대결에서는 윤석열 후보 42.1%, 이낙연 후보 34.1%였습니다. 이 양자 간 격차가 오차범위 바뀐 8%포인트였습니다. 최재형 후보와 여권 후보들의 양자 대결 결과도 나왔는데 최재형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최재형,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6.4%, 최재형 후보가 33.1%로 오차범위 내인 3.3%포인트 근소한 차를 보였습니다. 이 최재형 대 이낙연, 이낙연 대 최재형 양자 대결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38.2%, 최재형 후보가 31.2%로 7%포인트 차 오차범위 밖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도도 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7.9%, 이낙연 후보가 23.1%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주 전의 조사 대비 이재명 후보는 0.3%포인트, 그리고 또 이낙연 후보는 1.7%포인트로 두 사람 모두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다만 이 이낙연 후보의 상승폭이 더 커져서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4.8%포인트로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간의 신경전도 이런 조사 탓인지 계속 격화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은 자신이 경선 불복론을 제기했다는 일부 캠프의 공격에 반발하고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른 의원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이 경선 불복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워 이 당원과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동료 의원을 음해하는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 김두관 후보를 향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경선을 거부한다 또는 결과를 안 받아들인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본인은 원팀을 안 이룰 이유가 없다. 제가 민주당인데요 라고 밝히기도 하면서 이낙연 후보 지지자 일부가 이재명 후보로 합쳐지면 지지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역대 이런 현상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두관 후보는 서른 의원이 엄중 경고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맞섰습니다. 김두관 후보는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른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원팀을 장담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자신은 겁박으로 들렸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전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오히려 저에게 역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입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이낙연 캠프 후보 측에서 조치를 해야 되고 당도 엄정하게 경고해야 한다. 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오영훈 수석 대변인 또 서른 선대위원장께서 저에게 대해서 경고를 한다는데 저는 적반하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 측은요, 이재명 후보의 도지사직 유지 문제를 놓고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오영훈 수석 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기본소득 홍보비가 과연 경기도민을 위해 쓰이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도 내놨습니다. 이낙연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지사직 사퇴는 개인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캠프의 박찬대 수석 대변인이 지사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강한 거부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관련한 발언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기본소득 홍보비를 이제 외국 언론에까지 좀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연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권력의 서유화라는 비판을 계속해서 제기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경기소득,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공모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비춰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저는 경기지사직 사퇴가 개인의 양심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오히려 이 발언 자체가 양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사실은 대선을 같이 치르는 것이 계약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과 선출직으로 선출된 지사의 그 의무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여기에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경기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건 쪼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낙연 후보와 대립각을 세운 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양극화나 분단 구조나 기후위기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심각한 것들이잖아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도 힘들 판에 그 지사직 사퇴 문제 가지고 네거티브 신경전을 벌인다는 자체가 집권당으로 저는 너무 참 쪼잔하다, 어처구니 없다 하는 겁니다. 이재명 개인을 떠나서. 그러면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체들이 쪼잔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다른 후보의 지사직을 거론하면서 그걸 가지고 시비를 벌이고 그쪽으로 네거티브로 끌고 간다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거죠. 네, 김두관 후보 역시 이낙연 후보와의 신경전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두관 후보는 어제 페이스북에 두 얼굴을 가진 이낙연 후보의 아수라백작 행보는 지금도 변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가 총리로서 검찰개혁 과제를 진 조국 전 장관을 지키는데 앞장서지 않았다며 이 조국 사태의 본질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과 이낙연의 합작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썼는데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수위를 넘는 공격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꼼수다 출신의 김용민 그 평화나무 이사장 있잖아요. 이번 유튜브에서 최근에 열림공감 TV에서 재성애가 이제 2020년 12월에 측근과 통화해서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다. 이낙연이는 나한테 고맙다고 연락한 사람이라고 녹취를 공개를 했잖아요. 열린공감 TV에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낙연 후보 측이 지금 그 고발을 해놨거든요. 그러나 의혹이 완전 해소된 거는 아니에요. 사실이라면 정말 놀랄 일인데 일단 검증 차원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낙연 캠프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이 이낙연 캠프 오영훈 수석 대변인이 어제 논평을 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김두관 후보 부디 금도를 지켜달라. 치열한 경선 중에도 분명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다. 이런 대응을 내놨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지금 공격에 초점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공방이 계속되는데 정치 공학적으로 좀 본다면 경선전 초반에는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세가 좀 강했죠. 그때는 아무래도 3위권 이하의 후보들이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그때는 이재명 지사의 좀 강세가 좀 도드라진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지사를 좀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다면 지금 이제 중반전으로 지나가면서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2위 자리를 내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공세에 나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세균 전 총리나 추미애 전 장관이나 김두관 의원이나 다 친문 진영하고는 깊은 관계, 깊은 유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를 밀고 있는 친문 진영의 어떤 대안으로서 마지막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박용진 후보는요, 또 이 최근 친여권 성향 방송인인 김어준 씨를 또 공개 비판했습니다. 지난 6일에 김어준 씨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후보보다 지지율이 안 나오는 세 분은 이번에 기회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재명, 이낙연 후보 두 사람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세 분이 최종 결선에 오르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한 건데요. 박용진 후보는 친여권 지지자들에게 영향력이 큰 김어준 씨의 발언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동료로 보고 문제를 삼은 겁니다. 또 김어준 씨의 의견에 동조만 하는 정치인들도 함께 비판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김어준 씨가 본인의 개인 팟캐스트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죠. 근데 최근에도 뭐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뭐 누구는 기회가 있고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정치인의 태도예요. 그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맞장구를 쳐주거나 또 혹은 그 영향력 때문에 본인이 할 말 못하고 할 일 안 하고 태도를 변경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소신 있는 정치인은 용기 있게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야 된다. 여권 내에서 김어준 씨에 대한 비판 발언 그렇게 자주 들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박용진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박용진 후보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우리가 또 6명이나 되는 또 후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일일이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뭐 지지율이 좀 높은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그렇게 좀 심각하게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난 8월 8일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우리가 또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 7시에 이제 TV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오늘 그 토론회에서 좀 네거티브 없이 좀 정책도 많이 들어보고요. 각 후보들의 그 진면모 이것들을 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